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잉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잉카 제국은 남미 왕국들처럼 공식적인 국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독자적인 문자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을 상징하는 문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황제의 제관인 마스카 파이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스카 파이차는 쿠스코의 제2대 황제 로커가 고안에는 독특하게 생긴 왕관으로 속이 빈 황금 원통에 붉은색 드러시를 끼워 이를 이마 앞쪽으로 달고 다니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카라카라 쉐이 깃털을 두세 개쯤 꽂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 그런 절대적인 신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오직 황제 즉 사파 잉카만이 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즉위할 때 잉카의 대사자에게 직접 건네받았고 이를 건네받지 못한 황제는 정식으로 황제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국기라면서 알록달록 무지개색 국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을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깃발은 잉카 제국의 깃발이 아닙니다. 해당 무지개의 깃발은 잉카 제국의 깃발이 아니라 현대 쿠스코의 시 깃발이라고 합니다. 다만 잉카의 후계들과 원주민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에 이 깃발을 사용하면서 마치 잉카의 깃발인 것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페루 의회에서도 이 깃발이 잉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잉카 제국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도래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현재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6개국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대제국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 대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 동쪽으로는 산림이 우거진 세계 최대 열대의 우림, 아마존 우림이 있었습니다. 남쪽 지방은 추운 겨울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어려웠으며 북쪽으로는 거의 콜롬비아까지 진출한 것을 감안하며 당시 남미 대륙에서 인간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 대부분을 통치하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기술력도 최근에 조명받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예전의 아메리카인의 바퀴나스라 같은 분명히 기적인 발명품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심지어 철기시대의 핵심인 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고리나 청동 같은 기본적인 금속들의 무부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은 로마 제국에 비교할 만큼 길고 탄탄한 도로를 수도 쿠스코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깔았습니다. 끌과 망치 같은 단순한 연장말로 안데스의 흠질은 산맥에게 길을 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게다가 길을 내릴 수 없는 절벽 등에는 줄로 다리를 꼬아 길을 잇는 등 여러모로 유라시아의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경영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는 걸어다니는 파벌꾼 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갈아뽑았다고 합니다. 파벌꾼 하루에 240km에 달하는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파벌꾼 그냥 일반적인 파벌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벌꾼은 고도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일종의 엘리트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 매듭 언어 키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했고 수많은 부족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자유자재로 통역이 가능해야 하였습니다. 키프의 일부 용어는 오직 파벌꾼들에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벌꾼이 동석하지 않으면 해석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벌꾼들은 투라는 불리는 소라 껍질로 만든 나팔을 들고 다녔습니다. 파벌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로에 있는 탑바라 불리는 휴식 투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파벌꾼이 다음 탐보에 도착하기 직전에 메시지를 넘겨받은 다음
밥을 꺼내게 미리 준비를 하는 식으로 소라 껍질을 브로셔를 줬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얘를 다음 팝을 꺼내게 전달하고 나면 담보에서 쉬면서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경제 수준은 각 대륙의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혹 조선시대 상평통보 이전이 한 번 더 비슷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정이 다릅니다. 문자 받기, 수레, 절기, 보기, 그 문명이 이 경제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을 감안할 때 이것이 전무했던 잉카 문명은 한반도 고조선 이전이 선사시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매장되가 많았습니다. 금속 화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즈텍 제국이 카카오처럼 어떤 정보를 표준적인 화폐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옷감이 화폐로 통용됐지만 옷감만 통용된 것이 아니었고 물물교환이 활발하였습니다. 아유라고 불리는 집단 농장 단위로도 경쟁하면서 교육, 음식, 보건,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들을 나누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농사 지은 것으로 작업저쪽하였습니다. 남는 곡물이나 옷값을 시장에 가서 교환하는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농사 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대가족 단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뭔가 같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산업지방으로 이루어져 왕래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저조가 된 경제를 고쳐가는 데 성공하였으며 제국의 북쪽국 콜롬비아의 특산물이 아마조나의 특산물과 거래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불산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처음 이곳에 도착한 스페인 군인들이 놀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된 산업은 분명히 농업이었습니다. 주로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나 옥수수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토마토나 칠리, 목화, 땅콩 등을 주로 경작하였습니다. 퀴노아나 아마란스 같은 부식도 또 재배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남미를 정복한 직후 잉카의 장군들을 그대로 가져가 널리 심었습니다. 덕분에 유라시아 세계에서 남미의 대표적인 작물이었던 감자나 고추 등이 전해지면서 식물화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과 인접한 해변지대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고 안데스 산맥의 비틀레 계단식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아마존 일대에서도 나름대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이 안데스 산맥의 계단식 밭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잉카 제국은 이 계단식 농법 덕분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계단식 농법을 쓰면 산의 타양이 비등에 일실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물을 끌어올리기도 쉬웠다고 합니다. 잉카에서는 이만한 농법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잉카인들은 콜카스라고 불리는 창고들을 지어 이곳에 생산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주로 옥수수나 감자 등이 저장물이었습니다. 안데스의 선대한 바람을 이용해서 건조시켜 가루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자를 발로 짓밟은 다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태양빛을 맞추면서 몇 날 며칠간 그대로 두면 감자가 바싹 말라 쉽게 썩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춘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감자를 물에 불리거나 삶아서 식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춘도는 최장 20년까지 저장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잉카의 창고에는 평소에 약 3년에서 7년치 정도의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근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잉카인들은 곡물 외에도 라마나 알파카 등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들을 키워 지방을 섭취하였으며 가끔씩 야생 바쿠나와 기니피크 등을 잡아먹기도 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생선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로서는 치자 맥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치자 맥주를 만들었던 방법이 참이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옥수수를 열심히 씹은 다음 그 옥수수를 커다란 자루에 모두 뱉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며칠 놓아두면 침 속의 효소와 옥수수의 영양분들이 발효되면서 맥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이 자루 속 액체를
거름망에 걸으면 완전히 맥주 같은 것입니다. 잉카는 시민들을 이탈하는 노동적 단위로 세금을 관리하였습니다. 잉카의 시민들은 1년에 108 동안 국가에 노동력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에게는 나가 도로를 닦고 요실을 건설하며 신전을 건설하는 등 노동을 해야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을 하는 날짜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잉카의 가족들은 대부분 대가족이었습니다. 잉카 정부는 정밀을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관리했습니다. 쉽게 가구를 춘카라고 불렀습니다. 춘카의 권리자를 춘카 카마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카 카마역 파차가 쿠라카 100명 아란카 쿠라카 1000명 우누 쿠라카 10,000명 각각 쉽게 하의 쿠라카를 관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의 토코 이리쿠기였습니다. 우누 쿠라카와 토코 이리쿠기 장관이 전국 88개 지방소도를 담당하는 토쿠리쿠기였습니다. 그리고 토쿠리쿠기 위에는 아파라고 하는 4개의 쿤티 수유, 차차 수유, 안테 수유, 고야 수유를 관리하는 황제 바로 아래 위치하는 최고 귀족이 존재하였습니다. 잉카의 정복 전쟁은 극렬하고 매우 잔인하였습니다. 일단 정복대회는 그 지방의 풍습을 인정하고 그곳의 우두머리를 쿠라카라는 관리로 임명하여 고향을 다시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행정단위로 아이라는 집성청 비슷한 것을 만들고 한 사람의 10명씩을 책임지고 이런 책임자 몇몇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유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집성청 같은 것을 잉카가 정해준 땅을 마을에서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지금 마을 땅 정규 행사에 쓴 물건을 얻으려고 쓰는 땅 잉카의 땅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징병되는 것도 세금의 하나였습니다. 잉카는 백성들이 놀고 먹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엄청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해마다 벼룩을 잡아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늙었거나 병든 사람, 과부와 부모를 잃는 고아든 마을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쩌다 가뭄이라도 나면 마을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잉카의 창고를 열어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한 제국의 차원에서 의료 제도도 상당히 수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평민도 질병이 늘면 당대 기준으로 상당한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전부 통치자인 쿠스코의 잉카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며 정작 변방이나 국경 지방의 부족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잉카는 아즈텍 제국과 비슷하게 지방 영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통치는 잘 간소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 지방마다 정기적으로 특산품을 인정 공부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너무 막대한 가중하여 반란의 불씨도 낳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지방의 부족에게 무쇠의 거리기술을 모아하는 식으로 그 지방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곡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속물과 원유물 등 다른 형태의 곡물도 고지 받았습니다. 잉카 제국은 또한 마을 주민의 강제 노동을 이용하여 산비탈을 개관하거나 계단식 밭을 이루고 경작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작지는 당연하게 쿠라카나 잉카의 군사 리더들 혹은 잉카 제국에서 공을 세운 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유지들은 아이유 공동체가 아니라 아나코나라는 잉카 제국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노예 계층에 의해 경작되었습니다. 또한 목속된 부족은 미타라는 제도하에 길을 닫고 관계용으로나 성체 건설에 무급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광산에서 일해야 했고 병사나 귀족에게 입힐 일정량의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도 포토시, 은광 같은 중노동에 동원할 인원을 차출한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에서 잉카를 과다하게 찬양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회주의나 복지국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잉카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은 피지배 민족이 아닌 잉카 황족, 귀족, 사제, 전사, 관리 등 오직 잉카인들만을 우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이 한 줄은 고가의 땅이라 샤오의 땅에서 상원의 땅에서나 농민들이 강제의 노동으로 생산된 물건을 보관한 창고를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창고에 보관된 옷과 구식은 군대의 항제를 위해 일하는 성업자, 공공사업을 위해 직무된 노동자, 쿠스코와 그 외 도시에 거주하는 관리들을 입히고 먹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잉카족이 중남미 거의 남미의 강한 대륙을 거의 지배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잉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